tariff.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TSMC 책을 번역하셔가지고 네. TSMC와 트럼프 이펙트 예. 대격변이네요. 네. 우리나라만큼 TSMC에 관심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파운더리하고는 경쟁 관계고,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HBM은 또 협력 관계고. 그러네. 그러니까 뭐 애증이 엇갈리는 상대라고 그러네. 할까요? 네, 그렇겠네요. TSMC 관련된 거는 또 뒷부분에 또 여쭤보겠고요. 네. 일단 당장 미중 그 관세 일단은 전쟁. 네. 그런데 이제 협상은 시작을 한다고 하고 네. 현지 시간으로 5월 10일부터 스위스에서 협상한다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될까요?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좀 고압적이죠. 네, 그런데 중국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네. 네,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 첫 번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2018년부터 막 관세 올리고 경쟁하다가 네. 2019년 말에 보류하고 네. 2020년 초에 무역 합의했으니까 거의 2년을 끌어와서 합의를 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합의 같은 합의는 아니었죠. 그때도 합의 같은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중국이 농산물 미국 거 더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네. 양쪽에서 그 협상을 하고 하다가 예. 이제 결렬이 되고 파열음이 많이 나니까 예. 일종의 그 미봉책으로 트럼프도 이제 더 이상 임기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얼마 정도 이상의 규모로 미국 거를 사준다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네네네. 또 지켜지지는 않았죠. 그쵸, 뭐 사기로 한 거 다 안 사고 서로 또.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중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사고 싶은 게 잔뜩 있는데 왜 그건 안 파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이테크 제품 같은 거 이런 건 우리 많이 사고 싶다. 근데 우리 사고 싶어 얼마든지 사겠다는 건 안 팔고 우리 별로 필요 없는 거 사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가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했던 거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미중 간의 갈등이 끝났던 것도 사실은 아니고. 네. 2025년 버전으로 보면은 낙관적이지도 않다고 하셨고. 저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격해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이틀 전에도 그런 글을 올렸던데 145%에서 더 높아지기야 하겠느냐. 그거보다 그래도 협상이 잘 되면 좀 낮출 수는 있다. 이야기는 하는데 또 모르죠. 가봐야 알죠. 일단 그 중국 정부 쪽에서 네. 이번 협상에 응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협상을 누가 하자고 하느냐를 가지고 신경전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스위스에서 협상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측이 요구를 해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그건 뭐 한번 만나주지 뭐 요런 논조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서로가 갑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트럼프 쪽에서는 지난번 일기 때 중국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약속 안 지킨 거며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해놓은 일이며 이런 걸 볼 때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는 우리도 클 만큼 컸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너희 아니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서가 꽤 높아요. 중국 내에서요.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난 후부터 계속해서 그 사안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대안을 찾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은 우리가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막 고개를 조아리면서 비굴하게 미국의 용서를 구한다든가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없던 뭐 첨단 반도체라든지 대중 제재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였고 네. 여기에서 관세
때문에 이제 관세 장벽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네. 니네 수입 기업이 힘들고 니네 소비자가 힘들지 우리가 힘드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손해는 양쪽 다 보는 거죠. 같이 그냥. 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되어 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이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 한 14%대 초반까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수출을 또 다변화를 해놨던 거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었던 거고요. 예, 크게 두 가지 노력을 해왔죠. 하나는 대외 경제 의존도, 그러니까 무역이나 투자에 있어서 네. 수출 수입 양쪽 모두 너무 그 국제 경제, 대외 경제에 의존돼 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중국은 매년 수출 액수가 늘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수출 주도 경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계속해서 수출 수입 비중을 낮춰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차지하는 대외 경제 비중이 한 14% 정도? 예. 그래서 물론 중국 같은 경제에서 14% 절대 금액으로 엄청 큰 거죠. 큰 건데 예, 예. 그렇다 해도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견딜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 그 1기 때 2018년 무역 전쟁 때랑은 지금은 이제 중국의 반응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히토류 같은 거 수출 네. 제재할 수 있다. 이것도 카드가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과거에는 그 미국 쪽에서 뭔가를 던지면 예. 우왕좌왕하고 그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네. 지금은 미국 측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면 곧바로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많은 케이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 그 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1기 그때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중국과 디커플링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디리스킹을 하려는 것이다. 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완전히 중국과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또 사람들마다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민주공화 양당,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이렇게 세력이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 쪽에서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 충돌을 하느냐. 우리가 아직 중국하고의 그 공급망 연계가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또 디커플링을 해버리면 네.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 시장을 잃는 건데 그쵸. 중국에는 공급망도 잃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쵸.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제 보수 공화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중국을 완전히 손봐주지 않으면 이제 기어오르게 생겼다. 네네. 시쳇말로. 싹을 잘라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 싹을 꺾어야 된다. 옛날에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을 꺾듯이 그렇게 중국을 꺾어놔야 된다. 이런 두 개의 의견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플라자 합의하면서 네. 너네 통화 강세로 돌려. 네. 달러 약세로 가야 돼. 이게 이제 완전 강제로 됐습니다만. 네, 네. 중국은 그게 될까요? 중국은 근데 제가 그 중국의 환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받아왔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느끼는 감각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중국의 환율 정책을 물어볼 때는 네. 대부분 중국에 압박을 가하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네. 수출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수출을 하고 싶으면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면 환율을 약하게 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아마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무역 흑자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무역 흑자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중국 경제에 큰일이 날까요? 그래도 뭐 성장 측면에서 좋을 건 없겠습니다만. 네, 뭐 좋을 건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그 통계를 내나요? 네네네네. 통계는 내는데 그 언론이 발표를 하나요? 뭐 한국은행에서 뭐 FDI 통계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막 거기에 막 목매고 이러지. 그렇죠. 않죠. 우리나라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네. 통계도 나오지만 큰 관심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대중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예. 하나는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도 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의 산업자본이 중국에 투자돼 들어오면서 네. 그들의 노하우, 전문 인력, 아, 그리고 그들의 협력업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걸 보면서 이 공급망을 대체해 가면서 자기들이 해당되는 산업 기술을 배우고 또는 복사하고 또는 그걸 넘길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또 배우고 얻고 얻고. 예, 테슬라 자율주행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 위안화가 평가 절하된다고 하면 예. 중국에 들어와서 투자해서 그런 일을 할 메리트가 막 내려가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기왕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푼 벌어도 환율이 절하돼 버리면 네. 그러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이 뭐 절하되면 좋고 절상이 되면 어렵고 이런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산업자본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어날 것 같으냐. 이게 같이 작용하는 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어떤 구간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 네네네. 한쪽 방으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환율을 낮추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전문가들이 미국이 무역 흑자폭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중국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 그 위안화를 좀 약세로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로 좀 커버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도 이제 많이들 전망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의치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 예, 지금 그 트럼프가 뭐 100% 200% 이런 식으로 관세를 던지고 있을 때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율을 조정한다는 거는 중국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출 단가를 2배 높여야 되는 건데 아니면 환율을 절반으로 그냥 절하를 그렇죠, 시켜버리든지 그렇죠. 네. 그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약간 이것도 결국은 같이 다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없는 중국, 중국이 없는 미국 네. 서로가 네. 사실은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은 누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여론도 안 좋아진다고 하고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쪽에선 그렇죠. 네, 그거 다 고려돼 있고 계산된 것이다. 그러니 좀 기다려 보세요라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반대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올 거를 뻔히 알면서 네네네. 어쩌자고 이렇게 저지르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쪽이 조금 더 급해 보이기는 해요. 빨리 협상하자. 먼저 협상을 해서 타결하는 나라가 유리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의 임기는 뭐 4년밖에 없고요. 마지막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매듭을 지으려면 숨차게 달려가야 되겠죠. 거꾸로 중국 입장에선 조금만 참으면 되네. 뭐 이런 스탠스가 있는 거죠. 뭔가 좀 위협감이나 이런 거는 아예 없나요? 중국 쪽에서? 그래도 뭔가 좀 걱정은 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준비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이 소위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네. 중국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그쵸. 부과를 했어요. 예. 그 시간 텀도 굉장히 짧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나온 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보복 관세를 부과한 그 품목이 미국의 에너지와 미국의 그 식량이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취약한 전략 물자가 바로 에너지와 식량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보복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메시지라고 본다라고 하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미국에게 이렇게 암시한 거다. 우리 에너지, 식량, 사료 준비돼 있어. 미국 없어도 돼. 그렇죠. 그 말은 곧 다른 나라들과 중국이 또 많이 또 손을 잡아놓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대두 같은 경우에 네네. 원래는 미국으로부터 7, 80%를 구매를 했었지만 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를 지나면서 이게 이제 20% 수준으로 내려왔고 브라질로 다 돌려서 브라질이 지금 80%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뭐 대도 안 사도 된다라는 입장이 성립하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너무 과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그 제 시선을 잡은 그 뉴스가 있었는데요. 예. 바로 며칠 전에 중국의 농업농촌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그 단기 목표는 아닙니다. 한 2030년까지 해서 그럼 한 5년 정도 네. 있죠. 중국이 소비하고 있는 사료 중에서 곡물 사료, 예. 그러니까 수입 비중이 높은 대두나 옥수수를 네. 사용하잖아요. 거의 사료용. 예, 곡물 사료 비중을 60% 수준으로 낮추겠다. 지금 한 얼마에서요? 지금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예. 사료에 사용하는 대두박, 이 대두 가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대두박의 소비 물량을 현재 수준의 10% 수준으로 낮추겠다. 다른 걸로 대체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보라고요. 미국의 대두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두에 대해서 뭐 보복관세 때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네요. 자기들한테 가장 취약한 거에 보복관세를 때렸다라는 건 그만큼 그렇죠.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10%,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는 브라질산 대두를 안 쓰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 그건 미국이 브라질이 중국에게 대두를 공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근데 브라질은 미국하고는 항상 싸우고 중국하고 항상 사이가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브릭스 국가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이 미국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네. 그럼 브라질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중국에 팔고 있는데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 또 수출인데. 예, 자국 농민들의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인데 그걸 안 팔겠느냐? 그러니까 안 팔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해상봉쇄라든가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난다든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중국은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까지 대비를 해놨다. 물론 뭐 미국이 뭐 해적처럼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을 해서라도 네. 또 중국 입장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도 뭐 베트남 비롯해서 동남아 순방 네. 다녀왔고 네. 브릭스 국가들하고도 또 끈끈하게 네.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푸틴도 만나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반미 전선을 더 공고히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만큼 또 중국은 준비가 돼 있다는 네. 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아직까지 그 에너지를 수입을 합니다. 중국이. 예. 그런데 대략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분량만큼 해외로 수출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략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죠. 만일의 경우 미국이 금수 조치를 한다 해도 그럼 중국은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수출 안 하면 네. 그럼 자국 내 수요는 충족이 될 테니까 말이죠. 또 하나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건 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반도체도 그렇고. 네. 근데 최근에 AI나 네. 딥시크도 그렇고 네. 로봇 특히 뭐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네, 로봇도 네. 막 뛰어다니고 하는 것 봐도 네. 그렇고. 휴머노이드가 요즘 대단하죠. 예. 그렇죠. 뭐 반도체 예전에 뭐 7나노 때도 네. 그렇고 이 발전 속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정신력에 더 도움이 됐다. 막 이런 평가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 제재는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아주 중국에 대해서 수위를 엄청 높였는데요.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소위 거국 체제라고 해서 거국 체제. 예, 국가 전략 수준으로 올려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이 기술 개발을 해서 미국의 기술 제재를 벗어난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과가 하나씩 둘씩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제 나름대로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요. 과학기술의 인해전술. 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사람도 엄청나게 집어넣고 예. 해외 유수 과학자도 엄청나게 모셔오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거고 저거고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죠.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인재들도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 딥시크 만든 사람들도 뭐 해외파가 아니라 다 중국 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네. 그 딥시크 같은 생성형 AI 기업이 또 중국에는 셀 수 없이 많다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죠. 최소한 그리고 수십 개는 있고. 예.
그리고 더 많이 나올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직립보행 네. 하거나 사족보행하는 이런 로봇 예. 기업도 60개 이상 있다고 하고 60개요? 지금 제대로 로봇 이름이 알려진 것만. 그렇죠. 네. 로봇 관련 기업이 그 중국 통계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로봇 관련 기업 수가 17만 개? 뭐 이런 정도인 걸로 알고 뭐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부품 뭐 그렇죠. 밸류체인 따지면 예, 엄청 예, 많다는 예, 거죠. 근데 일단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로봇만 해도 한 예. 60개 정도 회사가 만든다 예. 뭐 이러더라고요. 예, 예. 중국에서 이런 혁신 기업들이 나올 만한 어떤 뭐 토양 이런 게 잘 돼 있습니까? 잘 돼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죠? 네. 거기는 종교 믿는 사람이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물론이고. 그래서 그 국가 지도자들도 지금 거의 다 이과지 문과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엔지니어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국가가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투자하고 또 정신 그 훈련도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네.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국가에 보온을 해야지. 조국과 민족의 보온을 해야지. 그리고 취약한 분야, 반도체 이런 거는 아예 반도체 학과가 아니라 반도체 대학을 막 만들고 지금 그 반도체 관련 학과가 다 합쳐서 지금 정원이 거의 대학 70만 뭐 이 정도 될걸요? 반도체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이요? 70만 명? 예. 아니 그 중국에 1년에 졸업하는 대학생 수가 네네네. 1000만이 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과생들이 6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가 반도체 관련돼 있다. 반도체 관련이라고 얘기하면 뭐 반도체 학과도 있겠지만 뭐 전자 쪽도 있을 것이고 전기 쪽도 있을 것이고 뭐 IT 쪽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6, 70만 나오는 건 쉽죠. 그러니까 인해 전술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래서 저는 인해 전술 반도체에만 70만 명이 전공을 해서 1년에 그렇게 예. 졸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들 중에서 예. 뭐 10나노 이하 못 만들게 뭐 예. 이렇게 또 가는 거고요. 예. 10만 명 중에 하나 천재 같은 친구가 나온다 그러면 뭐 다 먹여 살리는 거고. 네. 또. 그 H2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네네. H100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는 수출 못하게 하니까 네. 중국용으로 엔비디아가 H20을 네. 만들어서 막 공급을 했고 네. 그거 바탕으로 뭐 딥시크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것도 수출 제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이미 나왔죠. 그러지 않아도 그 엔비디아의 그 GPU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엇비슷한 거는 만들었어요라는 기업들이 몇 개 나왔었거든요. 바이런이라든가 화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네. 만들었었는데 얘네가 이 성능이 엔비디아만큼 안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H20 같은 것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H100이 예를 들어서 이 성능이 말 그대로 100이라면 그러면 H20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예를 들어 8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쉽게. 네. 그러면 이제 중국산은 한 7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중국산을 안 사요. 근데 이걸 다 제재를 해버리니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산을 이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AI 칩을 개발해왔던 중국 하이테크 회사들이 지금 노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웨이 같은 데서는 우리가 그 H100만큼은 안 돼도 H20만큼은 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비판은 많습니다. 뭐 전력 소비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이런 말들은 있는데요. 중국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땐 네. 그만하면 된 거죠. 그만하면 잘했어죠. 아. 그래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개발을 해서 그런 단점을 고쳐봐 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에 비해서 더 돈을 써야 되고 더 에너지를 써야 되고 더 낮은 성능으로 있는 그런 GPU를 써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네. 그에 비해서 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그걸 하다 보니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기술이 또 나오는 것이고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맞는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미국이 잘 못하고 중국이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 반대인데 우리 같은 한국 입장에서 그걸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GPU, NPU까지도 메이드 인 차이나로
네. 근데 그것도 미국산 수입이 안 되면 또 중국 내에서 중국산 네.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고. 네. 젠슨 왕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공을 많이 들이긴 하더라고요. 네. 또 얼마 전에도 찾아갔었고. 예. 한국은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근데 또 중국도 장기적으로 완전히 GPU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도 그럼 내부적으로 다 갖고 있겠네요. 네. TSMC는 어떨까요, 과연? 이 대만의 TSMC는 굉장히 또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회사로서의 TSMC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편일까요?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O 아니면 X 이런 그 대답을 기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제가 이 책의 저자인 이제 콜린 황을 뭐 두세 번 만났어요. 세 번 만났군요. TSMC와 트럼프 이펙트. 예. 이철 박사님이 최근에 번역하신 책. 네네. 근데 이제 이 콜린 황 동사장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한국은 지금 타이완이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지금 대만의 GDP의 65%를 ICT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비판도 있다.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네네네. 역으로 말하면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ICT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하드웨어는 우리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 거다. 대만 없이는 안 된다. 대만 없이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대만과 그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이 대만은 첫째 외교 관계 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 대부분 이제 중국 때문에 타이완과는 이제 수교를 절교한 상태이죠. 네, 그렇죠. 두 번째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 기업이나 대만 사람을 자국민 취급, 자국 기업 취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뻐서라기보다는 큰 포석으로 우리가 통일 조국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요. 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니까 그쪽에서 봤을 땐.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으로 뭐 물건을 팔면 거기 관세가 없어요. 어차피 같은 나라인데 무슨 관세냐. 그렇죠. 그런 관세 매기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리 소문 없이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거 참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트럼프 1기에서 그 무역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2016년 기준으로 트럼프가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 탑 20. 20개 회사 중에 삼성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네,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회사로. 그런데 대만 기업은 20개 중에 15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만의 위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게 대만 기업들은 지금 브랜드 비즈니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브랜드를 붙인 소비자 제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만 기업 입장에서는 외교 관계도 없고 브랜드를 강조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중간재 비즈니스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되게 부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가 싸움하고 그다음에 고객은 항상 큰 그 제조업체고 이제 이런 거니까 소비자들은 그 대만 업체의 이름을 잘 못 들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규모가 작지 않고 실력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중국에서 이제 철수해서 특히 그 팬데믹 이후에 철수해서 대만으로 돌아온 대만 기업들이 꽤 많은데 이들이 대만으로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돈이 한화로 3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연간 예산의 절반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안 가지고 온 건 얼만큼 되는지를 모른대요. 그거 또 있어요. 그렇겠죠. 더 많다. 그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실력보다 마치 그 빙하처럼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실력이 이제 굉장히 좀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인지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또 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가질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소리 소문 없이.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것이지 경제적으로는 그냥 다 왕래하고 많이 팔수록 좋은 거고요.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영업하던 시절 외국 기업은 뭐 그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때 삼성 SDS의 중국 법인장 하셨을 때.
뭐 법인장은 맨 마지막에 된 거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거기 말하자면 영업부터. 지사장으로 갔었는데 예. 그럴 때 이제 그 대만 기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청에 가가지고 예.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예. 예, 중국 정부의 이런 입찰 같은 데 가면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8번째 업체가 낙찰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입찰 자격에 뭐 외국 업체는 안 된다고 딱 써 있으면 예, 우린 이제 갈 생각을 못 합니다. 특히 그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기업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들이밀어요. 그러면 그 대만 기업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아니구나. 당신 지금 이상한데? 대만은 중국 아니라고 한 거지. 그런 뜻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냥 화들짝 놀라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죠. 대만 우리나라지. 그럼 받아줘야지. 뭐 이런 논리로 철저하게 비즈니스네요. 예. 비즈니스를 뚫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언젠가는 타이완을 정복할 수도 있고 네. 무력 침공할 수도 있는 나라에 조금 위태하게 보는데 네. 미국 반도체를 만드는 TSMC가 있기에 대만이 현재 안전한 걸지, 아니면 TSMC가 있어서 대만이 더 위험한 것일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는 TSMC가 있기 때문에 대만을 그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신경도 써주고 보호해주고 서포트해준다라는 인식이 커서 대만 내에서도 이제 TSMC를 소위 호국 신산, 나라를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TSMC가 만약에 공격받으면 미국 반도체 공급망이 다 끊겨버리니.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이거 역시 이 책을 쓴 저자인 그 콜린 황이 한 얘기입니다. 네. TSMC가 인식이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TSMC는 두 가지 큰 전략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단 하나의 기업이 제공한다는 거. 단 하나의 기업만이 제공할 실력이 있다는 거. 이건 좀 위험하다. 그렇죠. 누가 봐도. 네,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무슨 전쟁 같은 거가 아니더라도 첫째, 고객이 이러다 내 명주를 완전히 제가 잡고 흔들겠는데? 라는 그런 경계감이 생길 것이고. 슈퍼을.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기술 개발 방향도 이제 TSMC에 안 묶이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가능성이 이제 있고, 여러 가지로 옛날 고사를 들더라고요. 옛날에 뭐 중국에 무슨 나라가 있었는데, 네. 뭐 천하의 보물이 그 나라에 있었대요. 근데 그 나라가 좀 작은 나라였답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그 이유도 안 되는 명분을 대가지고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멸망시켰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는 잘못한 게 없지만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그런 식으로 대만에게는 너무 큰 보물이기에 거꾸로 그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하면은 그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TSMC가 생산이 중단되면 피해 입는 건 다 서방이에요. 그렇죠. 예, 중국은 뭐 지금 제재 때문에 예. TSMC의 레가시 칩 빼고는 지금 받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TSMC는 여러 가지 의미로 경쟁자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경쟁자를 키운다고요? 예, 이거 우리 혼자만 먹고 있으면 안 돼. 이거 2등, 3등이 좀 나와줘야 되겠어. 삼성전자랑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시장 점유율에서. 그래서 요즘 TSMC 내부 최고 경영진들의 내부 분위기는 그렇다고 그래요. 삼성이 좀 분발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좀 와가지고 그 점유율 한 15%, 20% 정도는 가져가 줘야 이게 우리가 되는데 말이야. 그리고 10%도 간당간당하고. 예, 세 번째도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한 25%, 30% 정도는 그 친구들이 좀 가져가면 그럼 모양새도 좋고 고객들도 더 이상 견제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다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독점하면 자기네만 지금 막 계속 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독점력을 갖게 되면 으하하하 이거 봐라 이놈들아 이럴 것 같은데 이 대만이라는 그 외교 관계가 없는 외국에 나가면 핍박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의 최첨단 기업으로서 겪는 그런 어찌 보면 유일무이한 그런
고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지금 다변화하고 있잖아요. 일본에도 네.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 더 네. 확대한다고 하고 네. 그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예. 처음에는 예를 들어 구마모토 공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35나미 공장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예. 완전히 레거시 같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첨단 공정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아리조나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TSMC의 전략적 사고, 전략적 인지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TSMC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너무 독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제재가 올 수도 있고 네. 그 기업들이 또 고객사가 변심할 수도 있고 하니 네. 그걸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켜 놓는 네. 차원으로.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호국 선산, 예, 호국선산입니다. 호국 선산처럼 이제 TSMC가 예. 대만을 지켜주는 네. 그런 산 같은 존재였는데, 네. 근데 또 반대로 해외 공장을 더 확대하고 있으면 네. 대만은 어떻게 보면은 TSMC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건데 이런 인식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대만 정부가 소위 그 N+1이라는 그 정책을 법제화를 했어요. N+1 예. 정책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TSMC의 최첨단 공정과 그 연구 개발 조직은 네. 대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 바깥으로 나가는 건 그것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아하. 좀 뒤처진 그런 공정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TSMC가 지금 대만 내에서는 지금 1.6나노 뭐 이런 그 공정을 건설하고 있으니까 2나노 그 밑에까지요. 예. 그러니까 뭐 3나노, 5나노는 여유 있게 해외로 건설할 수 있는데 그 3나미, 5나미를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아무 데도 없잖아요.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예. 게다가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는 그 1나미대 공정의 수율이 예. 지금 3나미대 공정 수율보다 더 좋다고 하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따지면은 이제 네. 3나노도 그렇고 네. 2나노까지도 수율 잘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 나오고.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애리조나가 됐든 구마모토가 됐든 네. 3나노 공장을 짓는다라고 네. 하면 와 최첨단, 네. 최선단 공정을 거기다 짓네라고 하는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 대만에서는 우리는 여기는 2나노도 네. 해라고 하면 N+1 정책에는 네. 부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리스크가 분산되는 건지 아니면 뭐 더 헷갈리는데요. 예. 그 타이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저렇게 중요한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삼성이 국내에다 투자는 잘 안 하고 미국에다 투자 더 많이 한다 이러면 약간 좀 그렇지 않을걸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대만 쪽 사실 그 대만 쪽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자주 대만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TSMC의 정보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뭐 철옹성이에요. 아무튼 TSMC의 이 반도체 파운더리 하나를 가지고 종업원이 7만 명이에요. 지금 대만 내에. 네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ASML 있지 않습니까? 네. ASML이 그 EUV, DUV 해가지고 네. 그 광각장 설비를 그렇죠. 노광 장비들. 네, 노광 장비를 뭐 3천억 원 한다는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그 ASML이 그 대만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현지 법인 종업원이 10,000명이에요. 대만에 가 있는 예. 네덜란드 직원들이요. 네덜란드 국적은 아니죠. 그런데 ASML이 다국적으로. 대만의 그 AS 파견해 놓은, 예. 보내놓은 서비스를 위해서 세운 현지 법인의 종업원이 10,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요. 대만이 2,2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 예, 우리 절반도 안 되고. 예. 그런데 그 중에 그 반도체 기술 관련된 인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대학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네네. 그야말로 휩쓸어 가는 거죠. 그래도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TSMC 내부 사정으로 봐도 대만에 자꾸 만들 수가 없어요. 게다가 반도체 공정이 네. 엄청난 양의 용수와 전력을 소비하는데 이거를 또 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력 문제는 특히 심각하고요. 지금 삼성이 수원에 만들고 있는 무슨 새로 반도체 단지 만든다고 하는데도 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전력, 용수도 인재까지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더 확장이 되면 또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미국의 공장 만들 때 그 텍사스에 만드는 이유가 네. 거기가 전력이 풍부하거든요. 다른 데 가면 전력을 제대로 공급받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또 리스크도 분산을 하고 네. 또 대만은 너무 좁고 네.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TSMC 또 해외로 더 나가고 예. 있는 거고. 어찌 보면 대만 섬에 있기에는 TSMC가 너무 커져버린지도 커졌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애리조나 2공장 네. 완공을 했고 네. 또 3공장도 착공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네. 3공장을 착공을 했더라고요. 네. 이건 좀 어느 정도 기획이 된 거겠죠. 그렇죠. 예.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네네. 그렇기도 하고 TSMC가 그래서 경영진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회사 조직이 예. 우리의 그 이사회에 해당되는 걸 동사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회장님에 해당되는 위치를 이제 동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리고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건 사장이죠. 예. 사장이 따로 사장하고 동사장하고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겁니다. 동사장이 약간 뭔가 의장, 회장 개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영까지 다 참견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 그렇게 어색하지만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대개 소유를 대표하는 이사회 그룹하고 그다음에 그 경영을 대표하는 그 경영진 그룹하고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소유를 대변하는 이 이사회의 의장을 이제 동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사를 이제 문화권에서 이제 동사라고 부르고요. 이 동사장을 두 사람을 뒀어요. TSMC가. 그래서 한 사람은 대외적으로 각국 정부와 지정학적인 전략을 맡고요. 한 사람은 대내적으로 오퍼레이션 쪽, 대만 국내 쪽을 맡는. 대외 담당, 대내 담당 따로.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대외 대내 그러면 회사 바깥 회사 내잖아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뭐 트럼프도 상대해야 되고, 예, 시진핑도 상대해야 되고, 예, 뭐 일본 수상도 상대해야 되고, 이거 만나러 돌아다니기만 해도 시간을 다 뺏기니, 예,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업무, 물론 사장이 하겠지만, 이제 국내 속에서의 전략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판매,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부족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SMC가 너무 커져서. 네. 재밌습니다. 근데 그 TSMC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원래 애리조나 2공장까지 한 650억 달러 투자를 했다가 1000억 달러를 또 추가로 네. 더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 줬던 그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네. 이거를 또 없애버리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네.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물론 이거 삼성도 똑같이 네.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TSMC의 미국 투자는 과연 성공적인 것일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TSMC가 그 텍사스의 공장을 당초에 그 지으러 갔을 때 네. TSMC가 그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의사결정에 전혀 그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은 보조금 때문에 바꾸고 뭐 이러긴 합니다만 예, 예. TSMC가 공장 짓는데 보조금은 예. 있으면 좋은 거고 위로금 정도의 성격이지 그게. 예. 예, 그게 무슨 의사결정에 어.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규모는 아니라고 다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받으면 위로는 됐겠지만 안 받으면 큰일 난다거나 그 전략적 의사결정이 바뀌어야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냥 시장이 있기에 미국으로 가는 걸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냥 말 그대로 보조일 뿐. 그렇죠. 그래서 당시 모리스 창, 그 창업주인 모리스 창이 한 말씀 하셨죠. 네. 이제 자유시장 경제 시대는 가고 지정학에 의한 세계 경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SMC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물론 훌륭한 기술을 개발한 것도 훌륭하고 훌륭한 경영 실적을 내는 것도 훌륭하지만 네. 대만이라는 국가와 대만이라는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려는 자세도 너무 훌륭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기업의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국가와 사회의 명운을 그들의 이익을 국익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은
정말 부럽고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에 의한 세계 경영을 해야 할 시대가 왔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한 그 결과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사회는 선거가 있고 예, 대통령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TSMC는 안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그 거대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각국 정부의 지도자는 계속 바뀌지만 자기들의 리더십은 바뀌지 않으니 아하. 이들이야말로 어떤 의미로는 더 큰 사회적 의무, 사회적 그런 임무 이런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임무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또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거는 뭐 그 기저에 그냥 당연히 또 깔고 가는 네. 걸 테고요. 그 대만 젊은이들 물어보면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TSMC 주식을 한두 주라도 사고 싶어해요. 그 이유가 예.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사줌으로써 우리에게는 TSMC가 있고 나도 TSMC의 주주고 그죠? 예. 그리고 TSMC가 그만큼 대만 사회와 대만 국민의 마음을 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삼성전자 주가 좋을 땐 그랬는데 주주들이 막 550만 명에 달하고.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전국적인 산불이 나거나 예. 큰 이재민이 나면 기부도 많이 하죠. 얼마나 합니까? 얼마 전에 19억인가 저기 기부했다고 공시 나왔. 그러니까요. 그 19억이 뭡니까? 예를 들어 자기들이 벌고 있는 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네. 한국 사회에 좀 기여를 하려면 뭐 몇천억 정도는 내놔야지. 그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TSMC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예. 자사의 이익만을 아니라 대만 국가와 사회와 대만 국민을 고려한다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대만도 그 우리와 똑같이 보수 진보의 그 정치적 극한 대결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모두 예. 그리고 국민들이 TSMC를 지지하고 있죠. 완전히 그냥 그 사회 일원으로서. 네.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해외 공장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삼성 같은 이제 첨단 반도체 기업들도 고민을 하는 게 과연 해외에 공장을 세웠을 때 네. 수율이 잘 나올 것인가? 네. 비용은 괜찮을 것인가? 네. 그쪽도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뭐 조달 비용들이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TSMC는 그게 잘 될까요? TSMC가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대만 쪽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는 네. 미국 공장의 수율을 제대로 잡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대만 공장보다도 조금 개선된 면도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그 진짜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말이죠.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예. 제가 참 취재를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예, 이 책을 번역만 하신 어렵습니다. 게 아니라 취재도 많이 하셨다는. 예,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뭐라고 하던가요? 뭐 비결? 뭐. 대만 쪽에서는 일단 삼성 두 글자를 들으면은 예. 이제 일어나서 나가고요. 한국인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밥 먹고 술 먹는 얘기만 하지. 예. 뭐 TSMC 얘기 나오면은 이제 외면하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아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맛집 레시피 알려줘도 뭐 그 설탕 2큰술 이거 알려준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이제 대만 국민들이 TSMC가 국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TSMC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거죠, 모두들.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미국 공장에서도 수율이 네. 아주 잘 나오고 있고 네. 이거를 삼성에서도 다 알고는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칩스법 네.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뭐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거나 네. 보조금을 안 준다라고 하면 네. 그 참 크리티컬한 문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TSMC와 한국 기업들은 좀 다르기도 하고 네.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도 또 다르기도 예. 하고.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우리 IT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디지털 트윈을 구현했어요. TSMC는. 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공장에서 어느 한 군데서 공정 개선이나 하여튼 오퍼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어떤 개선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제 디지털로 투영을 해서 그걸 다른 공장들도 똑같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체계를 이미 구성을 했고요. 우리가 틀니 만들 때 이게 본 뜨듯이 예, 똑같이 TSMC 공장을 본 떠서 예,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이 가상 공간에서 이쪽에 있는 거 예. 이쪽에 있는 거 똑같이 비교해서 똑같이 예. 돌아가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TSMC는 공장 규격이 다 똑같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TSMC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혁신 기술을 갑자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에 없던 그런 기술이 번쩍 나오기보다는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게 서서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사내의 IT 시스템에 그런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속 축적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TSMC 내에서는 그런 특허나 등록이 가능한 IP 못지않게 중요한 정보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3나노 공정 때 이야기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TSMC는 핀팻 기술로 계속 가는 네. 거고 삼성전자는 GAA로 네. 해서 완전히 그냥 설계를 뒤집어 엎어서 네. 한 방에 역전을 하겠다. 네. 거의 이제 방망이 완전 길게 잡고 네. 말로 홈런 치겠다라는 자세로 네. 했다가 잘 안 네.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 확실히 다른 거네요. 네. TSMC는 그때 우리 언론에서 한 3년 전쯤에 엄청 막 삼성은 이제 GAA 기술로 앞서가는데 TSMC는 아직도 핀팻 하고 있다 막 이랬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핀팻 기술로 조금씩 이어나갔던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 마인드가 많이 다른 거네요. 아예. 예. 그래서 그 TSMC의 모토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는 물건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누가 뭐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고객의 니즈를 잘 수용하고 그래서 고객과 겹치는 경쟁되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그런 사업 진출하지 않고 본인이 본연의 일에 이제 집중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이 TSMC가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반도체를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반도체들이 용도가 각각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TSMC는 다양한 목적의 반도체 설계를 접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공정이라든가 회로가 그전까지는 없었던 것들이 제법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만들어가면서 고치고 보완하고 하면서 얻게 되는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준이 됐냐면 고객이 와가지고 이런 반도체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셔 하고 이렇게 딱 던져주면 TSMC가 이걸 딱 보고 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이런 장애 내지는 그 불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모 회사의 모 제품에서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요거 시행착오 레코드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요 여리저리 설계를 좀 변경을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딴 데는 그런다면 나 좀 봐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TSMC의 손아귀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1등이 더 확고해지는 거네요. 예. 이게 참 굉장히 이게 배우고 싶은 점이고 네. 따라잡고 싶은 점인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적으로 1등이 더 멀어져 가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문화 차원에서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폴더블 폰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돌다리를 하나하나 두드려보고 가고 있고 네. 근데 삼성은 뭐든지 먼저 시도해보고 핸드폰도 한번 폭발해보고 주름도 좀 져보고 그러면서 또 개선은 해나가고 있고 확실히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사실은 저를 소개할 때 뭐 전 삼성 SDS 뭐 어쩌고 이렇게 예. 나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개면 적어요. 예,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의 전 직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그냥 그 객관적인 회사로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만에 있는 그 대만 기술 또는 전문가 분이나 네. 또 거기에 있는 한국 분들의 견해로는 반도체 특히 파운더리 쪽에서 삼성이 TSMC를 못 따라가게 된 건 벌써 수년 전의 일인데 국내 언론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논조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의문을 표시하더군요. 비전 선포시까지는 좋았습니다. TSMC 따라잡겠다. 네. 2028이었나 2023이었나 네. 그 사실 이 책 TSMC와 네. 트럼프 이펙트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만 네. 사실 이
콜리황이라는 예. 분도 직접 만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제안에 의해서 네. 한국어판을 이제 번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이 양반이 그 지난달 4월에 한국에 왔었는데 네. 그때도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초청으로 왔다고 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의 가장 유력한 IT 언론 회장이고 네, TSMC의 투자까지 받아서 이 네. 언론사를 차린 분이고 네, 약간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특히 네. 삼성전자를 전혀 경쟁자로 인식을 안 하나요? 일단 대만에서 제가 만난 전문가분들은 대체로 다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망해집니다. 예. 그 혹시 삼성을 위한 조언 이런 건 안 됩니까? 이 책의 저자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예, 저로서는 그 별로 공감이 안 돼서, 예. 어떤 얘기를 하길래? 컬리황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삼성전자 때문에 대만의 반도체와 삼성의 반도체 업계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듣기 거슬리는 표현인데 네. 이제 파운더리의 승부는 났고 이제 SK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대량의 HBM을 구매를 해서 지금 한국이 대만의 가장 큰 무역 적자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하. 그래서 SK가 그래서 TSMC와 다음 넥스트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더 강화하고 네네.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되고 있어서 이제 한국과 대만이 특히 반도체 쪽은 더 이상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협력 관계로 전환이 됐으니 이걸 잘 발전시켜서 두 나라가 서로 도우면서 세계를 가로 열고 쟁패 가로 닫고 해보자 제언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로서의 삼성은 보이질 않고 이제 하이닉스랑 어떻게 더 잘해볼 것인가. 네네네. 그쪽은 뭐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원팀처럼 네네.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 모바일 폰의 칩을 지금 그 TSMC의 그 제조를 네. 드디어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TSMC의 고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AP도 네. 퀄컴 거를 쓰고 있고 네, 메모리도 어딥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 네. 쓰고 있고 물론 이제 전량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또 이제 파운드리를 주는 것도 TSMC를 일부 또 쓰고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게 참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눈꺼풀이 씌어 있다면 빨리 떼버리고 빨리 현실대로 인식을 해야 예. 그래야 우리가 반성도 하고 개선도 하고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또 애국심이 있고 삼성 하면은 또 대한민국 하면 삼성 이랬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를 빨리 고쳐서 나아가자고 하는 건 애국이 아니고 예. 아니야 우리는 잘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하면 되라고 하면 애국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현실을 직시하고 예, 개선할 점 찾고 빨리 바꾸고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수년간 너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나라가 지금 팍팍 발전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체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바로 옆에서 중국이 과학기술 투자를 그렇게 대단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드디어 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각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DNA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지. 일단 우리가 쉽게는 그냥 기업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고객 중심 경영을 하던 TSMC 그래도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 파운드리랑 협력을 해보신 분들은 삼성이 을로서의 정신이 너무 안 돼 있다. 네. 을인데 막 네. 갑질을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그런 정신이 너무 안 돼 있다. 막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젠슨 황이 그 좋은 사례지 않습니까? 한번 대차게 거절당했던. 예, 그 모욕은 잊지 않겠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자업자득이죠. 젠슨왕한테 좀 잘 좀 해주지. 참 그렇게 잘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 TSMC도요. 예. 지금까지 옛날 고리짝 때 쓰던 낡은 생산라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우리로 따지면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빨리빨리 폐기 처분하고 그렇죠. 레거시 정리하고 막 예. 그 매각해버리고 예, 왜냐하면은
반도체 설계 업체가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최첨단 반도체에 맡길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펀딩 같은 거를 크게 못 받는 상태라면은 그럼 구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받아줘야 이 회사가 잘 되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칩을 그렇죠. TSMC 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세상에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많이 느낀 게 이 와이즈 부스터라고 하는 그 건강기능식품 네, 요걸 네.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네. 이 회사랑 같이 이제 OEM, ODM으로 네, 같이 네. 공동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 건데 네, 컨설팅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요즘 건강기능식품 트렌드는 어떻고 네, 네. 어느 쪽으로 타겟팅을 예. 하면 더 좋고 예. 저희는 이걸 처음 해보니까 모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역시나 그게 또 도움이 되는데 예. 근데 또 만약에 다른 상황에서 예. 야 너네가 그 이제 한번 해보려고? 네. 잘 되겠어? 예. 일단 물량 얼마 살 건데 막 이렇게 나오면 예, 그렇죠.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를 한글로 쓰지 말고 영어로 쓰고 네. 슬리퍼도 자기 자리에서만 신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문화는 바꿔간다고 합니다.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뿌리부터 근간부터. 저는 좀 한국의 대기업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예. 이 최고 경영자가 예. 국민들, 시장, 투자자, 언론 앞에서 비전과 전략과 계획을 발표하고 설명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일로 가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장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국회에 가서 뭔가 난처한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그 양반들이 없으면은 해당 그룹이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경영 전략도 못 세우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회장님이 세우신 경영 전략은 왜 국민들 앞에는 한 번도 설명을 못 하는지 참 씁쓸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되는 회장님도 있고 네. 안 되는 회장님도 있고. 네. 근데 어찌 되든가 똑같이 이제 사면 복권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기업도 가려서 서포트 해줘야 되겠다. 예,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성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냉엄한 현실이니까요. 네. 중국 쪽 이야기로 좀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이 갖는 게 이게 사실상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거의 이제 평생 연임할 수 있는 네.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해외 뉴스에서 나오는 게 예. 중국 군부에서 뭔가 반부패 혐의로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군부에서 숙청이 잦아졌다.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기사로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근데 해석을 하는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게 군부 통제력을 잃었다. 네. 시진핑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에서는 아니다. 그게 시진핑의 권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박사님 혹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정확한 속내는 알기 어렵죠. 네. 알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이나 네. 또 전달되고 있는 내용만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나타난 팩트는 지금 중국 군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시진핑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까지는 뭐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그게 권력 구도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작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중국 군부의 여타 문제는 대부분 작년에 발생한 일들이고요. 네. 그것은 시작은 이제 미 공군학교에서 인민해방군 특히 로켓군의 여러 가지 정보를 웹사이트에 발표를 함으로써 군사 정보가 누출된 거가 이제 문제가 됐었고 또 그때 즈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흘러간 정찰 기구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 에드벌룬 같은 거 네, 하늘에 네. 떠서 간 거. 예. 네, 예, 네. 예.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거 격추시켜가지고 미국이 수거를 해갔는데 예. 그 다음 얘기가 없죠. 예, 그 다음 얘기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게 지금 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도 몇 시간 얘기할 내용이라 제가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때 그 친강 외교부장이 의문에 실종을 했습니다. 의문에 그 낙마를 하고 실종을 했죠. 외교부장이라고 하면 외교부 장관 정도 되는. 네네. 네. 그때 친강이 그래서 의문에 낙마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나서 두세 달 있다가 시진핑 주석이 만들고 시진핑 주석이 선발하고 시진핑 주석이 승진시켜서 정예 중에 정예로 만든 로켓군의 장군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사람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죠. 우리식으로 치면 네. 국방부장이 낙마하고 전임 국방부장도 낙마하고 그리고 2달 동안 국방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시진핑이 최종 결재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때 로켓군이 숙청됐을 때 가장 큰 명분이 이제 부패였습니다. 부패. 네, 부패. 그래서 그 방산업체, 주요 방산업체의 그 높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정규군, 예. 미국과의 그 교전을 예상하고 만든 육해 공군 통합 통제를 할 최정예군의 주력 부대인 로켓군. 시진핑 주석 손으로 만들고 배양하고 육성해온 로켓군. 예. 내 장군을 그래 10수명씩이나 날리고 국방부장을 2이나 날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없지 않을까요? 시진핑 말고는? 시진핑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로켓군이 시진핑 주석의 분노를 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뭔가 총애와 신뢰를 받는 네. 그런 로켓군인데 네. 거기에서 뭔가 부패가 생겼다고 하면 예. 가만히 못 본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더 강하게. 예. 음. 그랬다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왜 로켓군을 그렇게 키웠냐면은 기존의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싸울 수 있을 만한 체제가 안 돼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아하. 그러면 지금 만일에 로켓군을 밀어내고 군부가 뭘 한다면 로켓군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군대가 지금 인민해방군 안에 있느냐? 그것도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고요.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군. 예, 예. 그 로켓군은 왜 이름이 로켓군이요? 뭐. 그게 원래는 포병 부대를 떼내서 예. 승격시켜서 그다음에 ICBM 같은 전략핵을 주 병과로 이제 만들어주면서 그게 로켓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진짜 미국이랑 맞붙을 수 있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로켓군. 네. 근데 이게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뭐 부패 혐의, 네. 뭐 방산비리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았던 네, 것처럼 네. 그런 걸로 이제 보도가 네. 되고는 있는데 뭐 실제로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또 추정의 영역으로 가버리나요? 예, 그건 뭐 그 몇 가지 추정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좀 그렇고 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만 얘기를 하면은 작년 말에 그 12월 31일 날 네. 국방부장이 그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게 해군 출신인 동준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 군사력의 지휘 체계가 공산당 및 중국 정부와는 별도로 군사위원회라는 데서 통솔 하거든요. 네. 그 군사위원회에 당연히 국방부장이 그 참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만 군사위원회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예. 이 사람 이름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5월인데. 군사위원회라고 하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 뭐 청와대 참모조직 뭐 이런 아니죠.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북한의 군사위원회하고 비슷한 건데 예. 그러니까 군대가 네.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군이잖아요. 네. 정부 밑에 있는 군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산국가는 많은 수의 경우에 정부의 부대가 아니고 공산당의 부대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당의 부대였다가 정부 부대로 갔다가 당의 부대였다가 정부 부대로 갔다가 둘이 다 같이 관할한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흔들려 왔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건 군은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따른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군사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그 시진핑 주석을 제하면 5사람인가 있을 테고 예. 부주석이 2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 총애하고 미국과 싸울 때 총대장 역할을 할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로켓군에서
나왔고 낙마. 로켓군을 조직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낙마를 했어요. 요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방부장으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해군 출신의 동주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데, 맞는 거예요? 예, 그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중국의 공군은 육군과 해군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일에 미국과 무력 충돌이 나거나 대만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 해군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미국도 해군이 제일 예, 중요하듯이. 항공모함에 그 예. 함재기 태워서 가서 싸울게 해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해군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실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세력도 크지 않고. 그래서 해군을 키우기 위해서 로켓군 출신의 мя오하라는 장군이 육군인데 예. 해군의 정치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해군을 장악하죠. 네. 이 мя오하라는 사람이 또 낙마를 했어요. 다 낙마를. 그러니까 이게 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기에 따라서 예. 시진핑 파벌의 군부 장성들이 다 낙마했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이 이것들이 정말 나를 해먹었군. 나를 완전히 속였어. 분노의 이 반격, 싹다 처벌이 갈아엎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아니면 도네요. 이거는. 예. 근데 이거를 만일에 이제 뭐 구테타설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예. 구테타를 하든 뭘 하든 군부만 장악한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이 미국하고 싸워야 돼요. 자신 있냐고요. 지금까지 모든 그 첨단 병기 개발과 예. 미국과 싸우는 체계를 로켓군이 해왔는데 네. 로켓군을 때려잡은 당신께서 이제부터 미군하고 한번 해보실라고? 그럼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제 이런 의미 들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국가 지도자의 자리를 넘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모든 정치 세력과 미국을 상대하는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하. 자신 있냐? 그래서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예. 오로지 역시 이거는 시진핑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전히 그건 또 의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해군 이야기에 잠깐 나와서 네,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그 해군력을 또 이제 증강시키려고 네. 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 네, 업체들의 또 힘을 빌리려고 네. 하는 이유가 중국이 너무 빠르게 해군력을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잖아요. 미국은 정체돼 있는데 네. 그러면 중국 내에서도 이 해군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네. 많이 올라왔을까요? 많이 올라왔죠. 원래는 중국 해군이 일본에서도 네. 자기네들 전력의 절반 이하라고 했었거든요. 일본의 전력 절반. 예.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경에 그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예.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때 중국의 해군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 일본 해군 전력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15년 전에.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예. 만두 빚듯이 배를 쾅쾅쾅쾅. 계속 만들어서 예. 예. 지금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풀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일단 척수로는 미국보다도 많고 예. 항공모함도 되든 안 되든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비행기 사출기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에서 그 항모 전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네. 비행기들도 있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는 게 이 앞이 요렇게 가판이 위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을 수 있는 무기량이라든가 연료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대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전자사출기로 미국처럼 쫙 이렇게 그 밀어내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 함정이 아니면은 그 에너지 충당이 잘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였죠. 그 왜 양궁에서 활로 쏘듯이 네. 예. 그렇게 항공기를 그렇죠. 출발시켜주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중국의 마지막 현재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푸제남이 이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는 의문이 이제 또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 원자력 원자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항모용이라고는 안 했어요. 항모용이라고는 안 했지만 예. 용도는 뭐 그거임에 틀림이 없고 또는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그 선상 선하 그 핵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배 위에 또는 배 아래에 원자로를 탑재를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그 전국에 그 수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톤급 그 선박도 지금 전기로 동력으로 가는 선박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탑재를 해서 언제 어디든 갖다 놓고 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착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까지 탑재를 해서 네. 에너지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좀 발전을 많이 한. 네. 그 소형 원자로가 이제 항공모함에 탑재되면 사실상 이제 중국의 준비는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해군력 측면에서 미군은 굉장히 다양한 전력을 네. 갖고 있고 경험도 많고. 네. 근데 중국은 거의 경험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도 없고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의 해군 전력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코끼리와 비슷이시죠. 다만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보다 강하다는 거는 인정. 그 전제 하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요. 또 그게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예. 요거 좀 어떻게 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 유튜브 보면 자극적인 유튜브 보면 시진핑 숙청, 예. 뭐 쿠데타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이제 좀 빗대서 보면 네.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공산당 시스템에서. 그 숙청이란 말이 아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은 그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지 네. 1인 전제는 아니에요. 1인 독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7인 상무위원회가 소위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다만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이 다 몰려 있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옛날에는 파벌별로 이렇게 권력을 분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시진핑 파벌로 집중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시진핑 파벌을 거꾸로 틀릴 파벌은 누굴까요?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파벌이 이제 있기가 어렵다. 그 정도 실력을 가진 파벌이.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 있으려면은 시진핑 파벌 내부의 분열 이런 거를 가정해 봐야 되는데. 외부 파벌에서는 이제 거기에 좀 견줄 만한 데가 없고 네. 내부에서 갈라져야 하는데 네.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부를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에게 도전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2인자도 잘 안 키우잖아요. 아니죠. 중국은 여태까지 그 차세대 지도자를 미리 밝히고 과거에는. 미리 준비하게 했죠. 과거에. 근데 시진핑 체제에서는 그런 게 요번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그걸 안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는 다음 지도자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시진핑 주석이 뭐 평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진짜 죽을 때까지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좀 이것은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냥 흥미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중국의 중앙 경위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경위국.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들을 경호하는 조직입니다. 경호처 같은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한테는 이 경위국에서 그러니까 신변 보호를 하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가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경호도 하고 어디 갈 때 길도 이렇게 하게 하고 이런 거를 다 해요. 동시에 그 경호 대상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그것도 일종의 감시 역할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이렇게 해서 경호를 해주는데 동시에 예. 감시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현재 뭔가 포스트 시진핑 내부 권력 투쟁 이런 게 아직 발화하기에도 그 조건조차도 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중국 체제에서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일인가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궁정동에서 총성이 울리듯이 이런 식으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성혁명은 어렵다.
예, 그렇게 쉽지 않다. 아, 오히려 정치 투쟁을 해서 그 공산당 그 전인대에서 네. 이 치고 나온다거나 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쉽죠. 생각해 보면 마오쩌둥도 그렇게 해서 밀려났고, 예, 권력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후손으로 내려왔다가 물론 마오쩌둥 다시 문화대혁명 같은 걸 통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편이 오히려 더 쉽죠. 그 또 하나가 우리 연휴 사이에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네.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미국 CIA에서 네.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뉴스에도 좀 보도가 예. 됐던데 중국 공무원들을 예. 미국의 간첩으로 포섭하려는 영상. 네.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예.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예.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예. 중국에서도 네. 위태롭지 않느냐. 예. 가족이나 다른 선배 후배 공무원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느냐. 예. 그런 위험 속에서 살지 말고 예. 미국에 도움을 주고 네. 이쪽에 와서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거잖아요. 대놓고 물민 회유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공격 행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뭐 가짜 뉴스인가 싶었는데 네. CIA 공식 유튜브 그 채널에 올라왔고 네. 국내에서 이것도 뭐 받아서 뉴스화가 되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설득력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그 공개적으로는 그런 동영상을 보기도 힘들 것이고, 네. 둘째로 이제 그래서 이제 망명할 뜻이 있다고 해도 방법이 뾰족하지 않고, 망명을 하면 그 본인과 본인 직계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피해를 입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CIA 예산 다 삭감해가지고 CIA 직원들 뭐 1,000명, 2,000명 해고한다는데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여지는 있는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테고 진짜 만약에 중국 공무원을 간첩으로 미국이 만 CIA가 포섭을 하려고 했다면 조용히 했을 텐데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보면 왜 그런 이게 음모론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을 부자들이 또 많이 사 모으고 네, 공무원들도 좀 고위직에서는 예.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이유가 네, 해외로 떠나기에 더 좋기 때문에 그걸 또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 그렇죠. 좀 현실성 있는 이야기. 그러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러한 수요. 네.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중국 내에서 그 비트코인 채굴이 엄청난 규모로 행해졌었거든요. 아주 오래됐죠, 진짜. 예, 예. 뭐 폭포 밑에서 뭐 민간 기업들이 무슨 뭐 수력 발전 이용해서 막 채굴을 한다 이런 예. 것도 많았고.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을 통해서 중국 내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그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환을 통해서 부를 반출하기 어려운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그걸 고려할 수 있죠. 그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그래도 회복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큰 지표는 일단 1분기는 괜찮았죠. 네. 그런데 이 1분기가 미국의 그 고관세 때문에 당겨서 주문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게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갈 거냐라는 데는 좀 비관적이죠. 아마 이번 2분기 그 주요 지표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 관세 전쟁 네. 이후에 이것도 얼마나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 네. 사실 또 중국의 경제 자체가 그렇게 또 좋은 편은 아니었기 네. 때문에 특히 제조업도 또 많이 심해졌다고 하고.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네. 아마 2분기부터는 미국하고 중국이 누가 더 나쁜가 뭐 이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날 텐데.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제일 먼저 네. 여쭤본 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둘이 또 같이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네. 거고. 네. 하여간 요거는 이제 또 미중 간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을 시작됐다고 하니까 네, 이게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기 때만 해도 거의 2년이 걸리는 문제인데 네, 네. 이번에는 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박사님께도 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중간에는 저희가 요 TSMC와 트럼프 이펙트 대격변 예고 이거 이철 박사님이 번역하신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오늘.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아이,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Tariff.